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하면 우리 시조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불려지는 작품인데요. 거의 뭐 수능에는 출제된 된 적이 없지만 거의 학력 평가에는 지금 모의고사에는 단골 작품으로 나오는 그런 시조다, 연시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이 연시조인 어부사시사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 작품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같이 배경 지식을 한번 공부해보고 대표적인 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윤선도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윤선도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선도는 상당히 강직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본인의 이 강직한 성품으로 이제 직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계속 직원을 날리다 보니까 주변으로부터 어떤 모함도 많이 받고 좀 어떻게 보면 시기도 많이 받고 그래서 되게 불우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특히 상당히 거의 일생을 유배지에서 보냈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어떤 유배 생활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 윤선도를 또 이제 중국 초나라신 굴원에 비유도 하기도 하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윤선도의 작품은 크게 이제 두 시기로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유배지에서 지은 작품과 두 번째는 여러 번의 유배 끝에 결국은 다 벼슬을 버리고 은거지로 들어가서 자신의 고향인 해남 땅으로 들어가서 자연에서 어떤 살아갔던 그런 은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시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유배지에 있었을 때 작품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본인들이 어떤 그 본인의 어떤 그 충이라든가 이상이 아직 살아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 이 시기의 작품들은 거의 자신의 충을 노래하고 충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나는 매우 결백하다. 나는 결백하고 내가 한 행동들은 오로지 임금을 위한 나의 충심이다. 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겠죠. 자, 반면에 은거지에서 이제 지은 작품들은 이제 그런 벼슬에 대한 어떤 미련을 다 버리고 이제 자연 속에 숨어 살기 때문에 완벽하게 자연 친화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유배지에서 지은 작품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견회요라는 작품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은거지에서 지은 작품의 대표적인 거는 우리 오우가라는 작품, 내벗이 몇친고하니라는 그다음에 만흥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공부하게 될 어부사시사. 자, 요렇게 지금 쌤이 적어준 요 작품들이 대표적인 윤선도의 연시조들이고요. 자, 그거를 유배지와 은거지에서의 작품으로 나누어 본 겁니다. 자, 이 정도는 좀 기본적인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윤선도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목을 한번 봅시다. 어부사시사인데 자, 우리가 어부를 라는 말이 먼저 딱 나오면 이제 우리 뭐 역시 고전 시가에서는 어부라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물론 이 어부라는 게 전부 다 이제 굴원 위에서 얘기했던 굴원의 어부사에서 주로 많이 나온 건데 자, 이 어부사시사에서 어부. 자, 어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자가. 예를 들면 이렇게 물고기 잡을 어자에 아비 부자를 쓰는 어부가 있고요. 두 번째 물고기 잡을 부자에 지아비 부자를 쓰는 어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자, 위에 이 어부는 뭐 쉽게 생각하면 취미생활로서의 어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양반이 자연을 즐기기 위해 취미생활로 물고기를 낚는 사람을 이제 위에 어부로 쓰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어부는 이제 생활인, 즉 직업으로서의 어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어떤 평민들이었겠죠. 평민 계층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노래, 즉 자연을 즐기고 풍류를 즐기는 노래, 당연히 어부는
자, 요게 아비 부자를 쓴 어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어부의 삶은 곧 자연 친화적인 삶이 될 겁니다. 자연을 즐기는 삶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거의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고전 시가의 거의 한 30%는 그 주제가 자연 친화다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 친화적인 작품이 나오면 항상 같이 공부하고 떠올려야 되는 개념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일단 자연 친화. 자, 요거랑 같은 말은 첫 번째 강호, 강과 호수, 즉 자연이라는 뜻이죠. 자연에서 한가로운 정을 느낀다. 자, 강호 한정이고요. 자, 그리고 역시 자연에서 도를 노래한다. 자, 강호 가도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유롭게 자연에서 살아가는 모습, 유유자적. 자, 그리고 바람을 읊고 달을 희롱한다. 음풍농월. 천천히 거닐면서 시를 읊조린다. 소욕음령. 자, 그다음에 뭐 두 글자로 풍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 친화랑 같은 어떤 개념어가 될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 자연 친화적인 삶은 당연히 소박한 삶이겠죠. 자연에서 살아가는 삶은 소박하고 욕심 없는 삶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소박한 삶을 이제 드러내는 또 사자성어 또는 시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단사표음이 있죠. 자, 그리고 단사표음을 두 글자로 줄이면 단표, 더러운 거리에서 지낸다. 라서 단표누강. 안 좋은 술과 술안주, 박주 산책. 그리고 초가집 세칸, 뭐 초려 삼간.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시어들이 나오면 전부 다 이 소박한 삶을 의미하고, 자, 이런 소박한 삶은 이제 자연에서의 삶과 연결이 된다라고 떠올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어떤 사자성어적인 것도 있지만 이것 말고 소재로서 우리 소박한 삶을 드러낼 때 자주 사용되는 소재는 일단 시비라고 해서 우리 초가집의 작은 간이문, 즉 살인문을 의미하는 시어도 자주 나오고요. 그다음에 모첨, 초가집의 첨화가 됩니다. 아니면 뭐 죽장 또는 망해, 대나무 지팡이와 집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소박한 삶을 드러낼 때 자주 사용되는 소재들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 이런 자연 친화적인 삶에서는 소박한 삶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소박한 삶에 불만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만족감을 드러내겠죠. 그래서 이 소박한 삶에 만족감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분지족 같은 말로 안빈낙도 그리고 가난함을 원망하지 않겠다 비니무원 이런 개념어들이 사자성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연 친화적인 작품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경지 자연과 나가 하나가 되는 경지 자, 이런 걸 우리는 무라일체라고 하죠. 자, 무라일체의 경지도 드러내기도 한다. 자, 이 무라일체의 경지는 즉 화자와 자연이 합일되는 그런 경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무라일체의 경지에서 경지를 드러낼 때 자주 사용되는 소재가 바로 백구라는 흰 갈매기, 백구라는 자연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게 우리 자연과 관련된 자연 친화와 관련된 개념어들인데요. 물론 한 가지만 더 하면 자, 이런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마치 병에 걸린 것과 같다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천석고황, 즉 샘과 돌에 고황, 병이 걸렸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 연하고실, 역시 안개와 노을이 좋아서 마치 고질병에 걸린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적어준 이런 개념어들이 전부 다 자연 친화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우리가 고전 시가를 공부할 때, 즉 자연 친화를 주제로 하는 작품을 공부할 때 항상 머릿속에 탁 떠올려 줄 수만 있다면 상당히 어떤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단어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로 사시를 볼 겁니다. 자, 사시는 한자로 넉 사자에
때시자를 씁니다. 즉 시간을 4개로 나눴단 말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사계절을 말하는 거죠.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이렇게 사계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어부사시사라는 거는 그 시상의 흐름 자체가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된다라고 떠올려주면 되겠죠. 물론 어부사시사 말고도 이제 제목에 사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다라고 떠올려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맹사성의 강호 사시가라는 작품이 있죠. 그 작품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어부사시사는 계절별로 나눈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 일단은 각 계절이 전부 다 10수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사시사는 총 40수로 이루어진 매우 방대한 연시조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그 각 계절별로 한 번씩 출항과 배를 띄워서 출항하고 다시 돌아오는 기항의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각각 이렇게 드러나면 총 우리 어부사시사라는 작품에서는 총 4번의 출항과 기항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출항과 기항의 과정은 결국 아침에 출항해서 저녁이 되면 다시 돌아오겠죠. 즉 하루에 또 시간의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어부사시사에는 1년 동안 즉 사계절의 시간의 흐름과 동시에 하루의 아침부터 저녁이라는 하루의 시간의 흐름,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출항과 기항의 과정이 제1 후렴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 여기서 제1 후렴구라고 말을 한 거는 제1 후렴구가 있고 그 다음에 제2 후렴구도 있는, 즉 후렴구가 2개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1 후렴구를 통해서 출항과 기항의 과정을 다뤄주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오는 뭐 이어라 이어라, 자, 또는 닫들어라 닫들어라, 자, 이런 것들이 제1 후렴구가 됩니다. 이어라 이어라, 노저어라 노저어라는 뜻입니다. 닫들어라 닫들어라, 닻을 들어라. 자, 이게 출항과 기항의 과정을 의미하는 그런 제1 후렴구가 되고요. 자, 그리고 제1 후렴구가 있단 말은 제2 후렴구가 있다고 했죠. 자, 제2 후렴구는 전부 다 이제 노젓는 소리를 흉내내어 찌그덩 찌그덩 어영차, 자, 요거를 흉내내서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역시 작품을 보면 자, 요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자, 이게 제2 후렴구가 되겠죠. 자, 이 제2 후렴구는 모든 수가 다 똑같습니다. 제1 후렴구는 출항과 기항의 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각 수별로 이제 달라지게 되겠지만 제2 후렴구는 모든 수가 동일하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어부사시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그 작품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배경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볼 건데 이 40수 모두 다 볼 수는 없고요. 각 계절별로 대표적인 수들만 나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항상 수업을 할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 시조는 그 형식적 특성상 항상 종장에서 시상을 집약하거나 전환을 시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장에다가 주목해서 작품을 읽어 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장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다 그어 놓고 자, 여기에 주목해서 읽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춘사 4번째 작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는 것이 벚국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벚국인가는 뻐꾸기를 말하죠. 인가? 자, 푸른 것이 버들숲가? 버들숲인가? 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시를 볼 때 질문의 형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여기서 서리법이 사용됐는지 유무를 따져봐야 되고, 만약에 서리법이 아니라면 문답법이 사용됐는지를 따져보고,
문답법도 아니라면 질문의 형식을 써서 그냥 의도를 강조하구나 자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뭐 당연히 서리법과 문답법이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질문 형식을 통해서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도가 뭔지를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먼저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일단 또 한 가지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대꾸법이 사용되어 있구나 라는 걸 한 개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나면 자 뻐꾸기가 운다,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대꾸법이 사용되면 그 대응되는 대상끼리는 그 의미자질이 동일합니다. 즉 여기서 우는 것과 푸른 것, 뻐꾸기와 버들숲, 자 이렇게는 각각의 의미자질이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이 표현이 과연 우리 일반적으로 운다라고 했을 때는 슬픔이라는 정서와 많이 연결시키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뻐꾸기를 울음을 통해서 이 슬픔이라는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흔히 말하는 감정이입의 표현법인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 대꾸법에서는 대응되는 대상끼리 의미자질이 이렇게 동일하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이게 슬픔을 드러내는 감정이입이라면 푸른 것이 버들숲가 이것도 슬픔을 드러내는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슬픔과는 관련이 없죠. 자 그리고 이 작품은 자연치나 자연을 즐기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이입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고 그냥 자연을 좀 어떤 쉽게 말하면 뭐 봄의 계절감에 도취했다 또는 뭐 어떤 자연을 즐긴다, 자, 이런 어떤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초장은 바로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이런 봄의 계절감 또는 자연을 즐김 또는 자연 뭐 즐김보다는 좀 자연의 어떤 생동감 이 정도가 좀 더 올바른 표현 같네요. 을 강조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장으로 넘어가면 어촌 두어집이 내 속, 이 내가 안개를 말하는데요. 안개 속에 나락들락 나왔다 들어갔다. 자, 이 표현입니다. 자, 이거는 어촌 두어집이 안개 속에 실제로 막 움직인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화자는 지금 배를 타고 그죠? 노저어라가 있으니까 자, 배를 타고 지금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자, 그러면 자기가 떠나온 이 어촌 마을에 어떤 집이 한 두어 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안개가 이렇게 막 피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실제로 이 집이 뭐 나왔다 들어갔다 또는 안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 바로 배가 물결에 따라 출렁출렁거리면서 화자가 있는 위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이 어촌 두어집이 안개 속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 배 속에 있는 화자가 배 위에 있는 화자가 멀리 있는 요그 어촌 마을 두어집을 바라본다 해서 멀리 있는 경치를 본다 해서 원경을 묘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장 말가한 맑고 깊은 소에 돼 있는데, 자 이 소는 뭐 실제 뭐 의미는 연못에 가깝지만 여기서는 뭐 강 정도로 해석해 주는 게 좋겠죠. 화자가 지금 강에서 배를 띄워서 출항 중이니까 자 그 강에 온갖 고기가 뛰어논다. 그러니까 고기가 이렇게 팔딱팔딱팔딱 이러면서 좀 이상한가요? 자 팔딱팔딱 끌리면서 고기가 뛰어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는 이 어촌말 즉 자연에 봄이 와서 고기가 온갖 고기가 뛰어논다. 이 어촌 마을에 또는 자연의 어떤 풍요로운 이미지를 드러낸다. 라는 걸 한 개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배 위에 있는 화자가 지금 강에서 뛰어노는 고기를 바라보는 거는 바로 자기 근처에 있는 걸 바라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근경을 묘사했다. 가까이 있는 경치를 묘사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춘사 네 번째는 바로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렇게 시선의 이동이 보이는
그런 시상 전개 방식이구나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춘사 네 번째, 바로 이 어촌 마을로 대표되는 어촌의, 즉 자연의 어떤 계절감 또는 생동감과 어떤 풍요로운 이미지를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사 이수입니다. 자, 연잎에 밥 사두고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연잎이 여름을 드러내는 계절감이에요. 여름이란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라는 거. 자, 요거는 좀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밥 사두고 반찬이란 장만 마라. 그럼 반찬 없이 연잎에 밥만 싸고 간단하게 먹는 음식을 먹는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바로 소박한 삶의 태도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앞에 배웠던 거, 소박한 삶과 관련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개념어들, 바로 단사표음, 단표누왕, 박주산체, 초래상관, 이런 것들을 떠올려 주는 겁니다. 자, 중장, 청량립 써 있노라. 역시 이게 푸른 갈대로 만든 삿갓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녹사이. 자, 녹사이는 도롱이라고 비옷의 일종입니다. 역시 이 갈대로 엮은 비옷인데, 우리 사극 같은 드라마나 이런 사극 같은 걸 보면 어떤 인물이 비 올 때 이런 약간 갈대 같은 걸 엮은 삿갓과 그 다음에 이런 우비 같은 거 입은 거 아마 한 번쯤은 본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화자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두 개는 모두 다 역시 봄의 계절감, 죄송합니다, 여름의 계절감을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또 바로 어떤 비단 옷이 아니니까 또 소박한 삶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하사 두 번째는 초장과 중장 다 묶어서 이 화자가 자연에서 살아가는 이 소박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장에서 무심한, 자, 여기서 무심 우리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무심이란 말이 나오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작품에서는 무심, 말 그대로 없을 무자의 마음 심자, 그냥 무심하다, 마음이 없다, 생각이 없다,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자연 친화적인 작품에서는 다릅니다. 자연 친화를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에서 무심은 욕심 없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자, 이거는 우리 어부사시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시가 장르에서 우리가 다 적용시킬 수 있는 단어니까 좀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욕심 없는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욕심 없는 백구, 백구 나왔습니다. 자, 앞에서 백구는 뭘 드러낼 때 많이 쓰인다고 했죠? 그렇죠, 물화일체. 자, 볼까요? 자, 욕심 없는 백구는 내쫓는가 재쫓는가.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백구를 쫓는가, 아니면 백구가 나를 쫓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백구를 쫓고 있는 건지 백구가 나를 쫓고 있는 건지, 자, 이게 헷갈리고 모르겠단 말은, 즉 화자와 백구가 하나가 됐다 이 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헷갈리는 경지니까 바로 이게 역시 이 백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거는 무라일체의 경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백구와 나가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가 드러나느냐, 이런 거죠. 자, 초장과 중장에서 화자의 삶은 소박한 삶, 즉 욕심 없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자연물인 백구, 무심한 욕심 없는 자연물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바로 이 초중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화자의 삶의 태도와 우리 종장에서 드러나는 백구의 삶의 태도가 동일하죠. 공통적으로 욕심 없음. 맞죠? 자, 그래서 이 둘은, 화자와 백구는 무라일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하사 이 두 번째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연 속에서 욕심 없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자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이게 하사 두 번째였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추사 두 번째와 동사 네 번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렴구에는 가로를 묶어버리고요. 자, 그러면 추사 두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국은 뭐 직역을 하면 물의 나라인데, 여기서는 바로 공간적 배경인 어촌 마을이 되겠죠. 자, 어촌 마을은 당연히 화자가 논일고 있는 곳이니까 자연을 의미하게 될 거고요.
자, 그 어촌 마을에 가을이더니 직접적으로 계절을 말해주고 있네요. 고기마다 살져 있다. 고기가 살이 포동포동 올라 있다 합니다. 즉 여기서도 이 자연의 풍요로운 이미지가 드러나 있죠. 자연의 이미지가 풍요로운 이미지가 나타나네요. 자, 만경징파. 그냥 간단하게 넓고 맑은 어떤 물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넓고 맑은 물결에 물 속에서 슬까지 실컷 용야자, 논이노라, 뭐 논이노라 또는 놀자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실컷 놀자. 자, 그리고 마지막 종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돌아보니, 자, 이 인간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 자, 멀수록 좋다. 그 말은 인간을 돌아봤을 때 이 인간은 멀수록 좋단 말이니까 당연히 인간은 부정적이죠. 그러면 이 인간은 자연과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속세를 의미하겠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종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속세와의 단절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추사 두 번째는 간단하죠. 이 자연의 풍요로운 이미지와 그 속에서 논의는 즐거움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속세와의 어떤 단절감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다.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동사 네 번째입니다. 자, 간밤의 눈 개누에 이 눈이 이제 겨울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되겠죠. 경물이 달라졌구나. 자, 경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건데 간밤의 눈 개누에 경치가 달라졌다. 즉 온 천지가 눈으로 덮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바라보니까 앞에는 만경유리라고 되는데 이게 유리처럼 이렇게 넓게 이렇게 잔잔한 바다를 강을 얘기하기 좀 물결을 말합니다. 그냥 유리같이 어떤 잔잔한 물결이고요. 우리 강을 얘기하겠죠. 자, 그다음에 뒤에는 천첩옥산 돼 있습니다. 이게 겹겹이 쌓인 천첩 이제 겹칠 겹자니까요. 겹겹이 쌓인 겹겹이 쌓였는데 여기서는 옥이니까 우리 옥은 백옥 하얀색을 떠올려야 되죠. 하얗게 첩첩이 쌓였다. 겹겹이 쌓였다 말은 눈이 덮였단 말이죠. 겹겹이 눈이 쌓인 산. 자,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데 자, 이 중장은 우리 대구법을 통해서 결국 뭐죠? 온천지가 눈으로 덮인 이 세상이 유리와 같고 옥으로 된 산과 같다. 즉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종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성계는 신선의 세계를 말하죠. 여기는 불계인가, 그래서 부처의 세계를 말하죠. 즉 둘 다 공통점은 뭐죠? 네, 이상향으로서 즉 자연을 이상향과 같은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기는 인간 세상이 아니다. 자, 인간은 앞에서 봤지만 뭐다? 속세가 아니구나. 자,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속세와 어떤 아름다운 자연을 대비시킴으로써 이 아름다운 자연, 이 마치 선계인가 불계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어부사시사에 대해서 대표적인 수들만 꼽아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래도 일단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고전 시가를 공부할 때 또는 우리 윤선도와 관련된 작품을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자, 요 내용들을 이제 복습을 하면서 꼭 익혀두기 바랍니다. 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